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 30대 직장인입니다. 시집살이라고 하면 대놓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호되게 일을 시키는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저는 차원이 다른 시집살이를 해왔답니다. 기가 막힌 저의 사연 한번 보시겠어요? 전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한 후에 얼마 안 가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시부모님과 형이 있었는데 6살 차이가 나는 형은 결혼의 뜻이 전혀 없었고 남편은 저와 만나던 대학 시절부터 결혼을 일찍 하고 싶어 했습니다. 남편의 말로는 시부는 평생 무뚝뚝하고 바깥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엄마가 조금 강하고 자식들에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죠. 그렇지만 그 집착은 형에 대해서만 클 뿐 자신에게는 거의 관심이 없다고 하길래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형이 결혼에 뜻이 없다고 하자 남편은 졸업 후 취업을 하자마자 결혼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시부는 별 반대 없이 찬성을 했는데 시모는 형이 결혼도 안 했는데 먼저 하는 게 어디 있냐며 극구 반대를 했죠. 그렇지만 남편은 강경하게 결혼을 밀어붙였고 여기에 시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연애 때에도 시모는 남편에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었기 때문에 시집살이도 심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서 시모는 남편에게 관심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갑자기 시모가 외롭다며 불쑥 찾아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엄마, 쉬는 날 웬일이야 여기까지? 전화라도 한번 하고 오지. 우리 안 그래도 나가려고 했는데 무슨 일 있어서 온 거야? 갑자기 쉬는 날에는 왜 여기까지 왔어? 우리 지금 데이트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서 저녁까지 먹고 올 거야. 에이, 미리 전화를 해주지 그랬어. 그럼 우리 나갈 거라고 말이라도 해줄걸. 엄마 헛걸음했네. 왜? 나는 거기 껴서 가면 안 되는 거니? 엄마도 외로우니까 너네 가는 곳 같이 가자. 어차피 가봤자 카페 가고 맛집 가고 그럴 거 아니야? 집에 있어봤자 네 아빠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네 형도 귀찮다고 나가지도 않고 엄마한테 말도 안 걸어주는데 우리 막내 아들이랑 오랜만에 데이트 좀 해야 되겠다. 혜린이, 너도 괜찮지? 아이, 엄마. 그래도 우리 신혼인데 둘이서 지내는 시간도 있어야지. 엄마 지난주에도 이렇게 와서 하루 자고 갔잖아. 엄마, 우리가 아무리 오래 연애를 했어도 아직은 신혼이야. 엄마랑은 다음에 데이트할 테니까 오늘은 집에 가셔. 다음 주는 내가 엄마랑 영화도 보고 데이트도 할게. 오늘은 이미 약속한 시간이라서 안 돼. 어머, 지훈아. 너무 실망이다. 엄마 진짜 서운하려고 그래. 엄마가 너 보고 싶어서 이 멀리까지 왔는데 그냥 가라는 거니? 얘 혜린아, 네가 얘기해 보렴. 나 여기 껴도 괜찮지? 이 먼 거리를 내가 외로워서 달려왔는데 이렇게 내쫓는 게 어디 있니? 아들, 벌써부터 아내 눈치 보는 거야? 아직은 우리 막내 아들이니 눈치 볼 필요 없어. 자, 얼른 가자. 시어머님께서는 정말 아무렇지 않은 듯 저희의 데이트에도 함께 하셨고 그렇게 주말에 데이트를 같이 하게 되는 날이면 어김없이 하룻밤을 신혼집에서 같이 보내셨습니다. 종종 어머님이 이렇게 오시는 게 불편하다고 남편에게 얘기를 했지만 남편은 갑자기 결혼을 해서 그런가 엄마가 안 하는 행동을 하는 것 같다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죠. 여보, 사실 우리가 아직 신혼이고 나는 둘이서 좀 더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자꾸 어머님이 오시니까 나도 눈치가 보이고 그러네. 그래도 말이라도 하고 오시면 좋겠어.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일정 안 잡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머님한테 다음에 오시라고 말이라도 해볼 수 있잖아. 근데 원래 당신한테 이렇게 애정이 깊으신 분이셨던 거야?
아니, 엄마는 나한테 관심이 없었어. 오로지 형밖에 몰랐는데 갑자기 왜 저러나 모르겠네. 아마 내가 결혼해서 가정 꾸리니까 뭔가 마음이 이상하신 모양인 것 같아. 엄마가 이렇게 나한테 애정이 가득한 적이 있었나 싶기도 하네. 요새 형도 전보다 더 무뚝뚝해지고 그래서 그런가? 나도 모르겠어. 엄마가 갑자기 저러니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 아무리 그래도 매번 이렇게 주말마다 찾아오시고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고 그러니 당신이랑 오붓하게 지낼 시간도 없는 것 같고 사실 주말을 지내고 나면 눈치 보고 신경 쓰느라 피곤하기도 한 것 같아. 어머님이 이렇게 자주 오시길 원하는 거면 차라리 당신이 시댁으로 방문하는 건 어때? 어머님이랑 잘 좀 얘기를 해봐. 그래, 나도 한번 엄마랑 얘기해볼게. 아마 엄마도 그냥 헛헛해서 그런가 봐. 나는 엄마 안 아픈 손가락인 줄 알았거든. 그동안 별로 나한테 관심도 없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아들아들 하니까 나도 신기하네. 어쨌든 지금 잠깐 그러는 거일 테니 당신이 좀 이해를 해줘. 솔직히 우리 가족들 다 무뚝뚝하고 표현도 없잖아. 남편에게 들은 바로는 아주버님은 시부와 성격이 비슷했습니다. 무뚝뚝한 편이고 진중하신 스타일이셨죠. 남편은 애교가 많고 살가운 성격이지만 남편의 말로는 가정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살갑게 변한 것 같다며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남편이 성장을 할 때는 사실 6살 차이가 나는 형에게 모든 애정이 치우쳤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의 애정이 형에게 집중되고 있는 동안 남편은 홀로 밥을 챙겨 먹거나 놀아야 하는 날도 많았죠. 그러다 보니 갑작스럽게 변한 시모의 행동은 남편도 의아한 상황이었습니다. 시모의 둘째 아들 사랑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아버님이나 첫째 아들인 아주버님에게 말을 걸어도 항상 단답에 무시를 해버리니 자신을 잘 받아주는 둘째 아들에게 의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이 조금만 힘들다, 슬프다, 외롭다 이야기를 해도 다 들어주었어요. 그런 남편의 행동에 서운함이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어차피 저에게 함께하기를 강요하는 건 아니니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남편에게 의지를 하는 것이 더 심해지면서 저와 남편만 보내는 시간이 있을 때면 대놓고 기분이 나쁜 티를 내셨습니다. 너희 이번 주말에 어디 갔었니? 집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더라. 아무리 벨 눌러도 반응이 없길래 들어가 봤더니 아무도 없더라고. 전화도 안 받고 도대체 어디 갔었니? 나는 또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아니 어디를 가면 간다고 얘기를 하고 가야지. 사람 놀래게 말도 없이 훌쩍 둘이서만 가버리면 어떡해? 아이 엄마, 우리가 애도 아니고 어른이 잘 놀다 왔겠어. 그리고 그날 전날에 엄마랑 통화하면서 어디 갈 거라고 미리 다 얘기했잖아. 왜 그래? 기억 안 나? 전화도 안 받다니 내가 부재중 찍혀 있는 거 보고 다시 엄마한테 전화했잖아. 그래서 밖에 있다고 내일 갈 거라고 하니까 알았다고 한 거 엄마인데 왜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해? 아니 누가 너한테 얘기를 했어? 나는 혜린이한테 말한 거거든. 얘, 너는 내가 너한테 수십 통 전화를 했는데 왜 전화도 다시 안 하고 그러니? 아무리 우리 아들이 나한테 전화를 했다고 해도 너한테 내가 전화를 했으면 바로 나한테 전화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어디 여행 가고 그러는 것도 피곤하네. 네가 꼬셔가지고 가자고 한 거지? 평일에도 제대로 못 쉬는데 왜 자꾸 꼬셔서 밖에 나다니게 하니? 네? 어머님, 저 그때 바로 옆에 있었다고 말했잖아요. 거기다가 핸드폰 배터리 없어서 핸드폰이 꺼져 있어서 전화 못 드렸다고 옆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는 알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여행도 제가 가자고 한 게 아니고 지훈 씨가 매번 집에만 있는 것 같다면서 기분 전환하자고 가자고 한 거예요. 제가 꼬셔서 간 게 아니라고요. 그래, 엄마. 왜 그렇게 말하셔? 우리 매주 엄마랑 시간 보내고 그랬잖아. 매번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혜린이 여행도 엄청 좋아하는데 벌써 결혼한 지 몇 년 차인데 휴가 빼고는 제대로 여행도 안 가본 것 같아서 그냥 주말 반짝 여행 다녀온 거야. 엄마, 갑자기 왜 그렇게 예민해? 아니, 나는 너무 서운해서 그렇지. 네 말대로 우리 매주 같이 했는데 이렇게 나만 쏙 빼놓고 다녀오는 게 어디 있니? 가더라도 같이 가겠냐? 물어라도 보는 게 예의 아니야? 그리고 아무리 남편이 둘만 가자고 해도 며느리가 된 게 시어미 한번 챙기지도 않고 정말 너무하다 얘.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겠지만 다음에는 진짜 화낼 거야. 시어머님께서는 마치 자기가 함께해야 하는 걸 제가 제외를 시키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또 시어머니를 달랜다면서 둘이서 나가 외식도 하고 영화도 보기도 했죠. 시어머니를 댁까지 모셔다 드리고 들어온 남편을 보면서 나는 이 집에서 무엇일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특히나 시아버님과 다투기라도 한 날이면 시어머니는 주저없이 저희 집에 아침이고 저녁이고 상관없이 들이닥치셨습니다. 어머님, 이 시간에 어떻게 오셨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 그 짐은 무슨 짐이에요? 짐 나오신 거예요? 어머님, 일단 전화라도 하고 오시지. 방도 어지러운데 정리라도 했죠. 아무튼 아버님이랑 싸우신 거예요? 지난주에도 다투셨다고 하셔서 괜찮으실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또 다투신 거예요? 어머님, 근데 이렇게 나오시는 것보다 아버님이랑 대화를 하시는 게 예, 내가 너보다 남편이랑 산 날이 수십 년은 덕인데 내가 말이 통했으면 여기까지 왔겠니? 아이고, 지훈아, 엄마 정말 못 살겠다. 엄마 이제 여기서 살면 안 되겠니? 어차피 너랑 애랑 둘이서만 살기에는 방도 많이 남잖아. 엄마 그냥 저기 쪽방에서 쭈그리고 자도 되니까 나 네 아빠랑은 도저히 못 살겠다. 더 참다가는 엄마가 정신병이 생기겠어. 엄마, 아빠랑 또 싸웠어? 아니 요새 왜 이렇게 자주 싸워? 아까 형한테 들어보니까 그냥 별거 아닌데 다투신 거라며. 아, 그러지 말고 집에 가. 내가 모셔다 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아빠랑 풀어. 이렇게 집 나와봤자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다니까. 엄마 자꾸 아빠랑 싸우고 집 나오면서 여기 와서 있으니까 아빠가 혜린이 보기 창피하다고 하잖아. 뭐가 창피하니?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리고 내가 내 아들 집에 오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 그냥 이참에 너희 아빠 정신 차릴 때까지 여기서 며칠이고 좀 지내야 되겠다. 혜린이 너는 괜찮지? 어차피 내가 너 시집살이 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다 해놓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니 괜찮잖아. 역시 우리 둘째 아들밖에 없다. 시아버님과 다투시던 날에는 항상 저희 집으로 오셨고 남편에게 어떻게 다투게 되었는지를 하소연하면서 역시 둘째 아들이 최고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저희 집에서 지내다가 화가 난 시아버님께서 직접 시어머님을 모시고 간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 생각을 했던 시어머니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죠. 그러던 중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로 아주버님께서 장가를 가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로써 며느리로서의 관심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아주버님이 결혼을 해도 결국 관심을 독차지하는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어머님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동의도 반응도 하지 않으셨고
형님 역시 조용하고 진중한 성격이셨죠. 그러다 보니 시모의 행동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남편은 해가 갈수록 아빠고 형이고 엄마를 무시하는 게 눈에 보이니 본인이라도 잘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지 누구보다 살뜰하게 어머님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행동이 서운해질 때쯤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산 때문에 산후조리를 고민하던 끝에 시어머님께서는 본인이 손수 산후조리를 해주겠다며 얘기를 하셨죠. 혜린아, 산후조리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내가 지훈이 이모들 아이 낳았을 때도 다 손수 산후조리 해줬던 거 알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산후조리는 기가 막히게 할 수 있다니까. 요즘은 산후조리원 가봤자 필요가 없어요. 거기 가서도 수유하는 거 배워야 되지. 무슨 교육도 받아야 된다고 매번 불러대고 그러니 제대로 쉴 수 없다니까. 그러지 말고 그 돈 아껴서 나중에 쓰고 내가 산후조리 해줄게. 괜찮아요, 어머님. 산후조리 하는 거 그냥 성인들도 힘든데 어떻게 어머님한테 받아요. 산후조리원 잘 되어 있다고 하고 프로그램은 굳이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그냥 저 산후조리원 갈게요. 요즘은 시설도 잘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 어머님께서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잘 알아보고 선택할게요. 아니, 너도 너지만 우리 지훈이 저녁은 누가 챙겨주니? 너야 산후도우미도 온다며. 그럼 그 사람이 잘 챙겨주겠지만 우리 지훈이는 누가 챙겨줘? 원래 부모가 건강해야 자식들도 건강한 거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입맛을 알겠니? 그냥 내가 가서 전업도 좀 도와주고 어차피 도움이 오면 낮에만 도와주고 저녁에는 퇴근하니까 그때 아이도 봐주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구나. 그래, 당신도 생각해봐. 산후조리원 가느라고 몇백만 원 그냥 쓰는 거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한 번에 낭비하는 것보다 엄마가 산후조리를 해주는 게 더 낫지 않겠어? 엄마도 이모들 출산했을 때 산후조리 직접 다 해주셔가지고 웬만한 간호사만큼 잘 안다니까. 그러니까 혜린아, 우리도 엄마한테 맡기자. 출산을 하고 나서 시어머님은 자신이 손수 산후조리를 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굳이 그래야 하나 싶었지만 어차피 산후도우미 이모님이 퇴근을 하고 나면 남편 밥을 누군가 챙겨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 어머님의 산후조리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님께서는 산후조리를 자처하고 저희 집으로 오게 되었죠. 3달 동안 집에서 산후조리를 해주겠다며 얘기를 하셨지만 결론적으로는 시모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지내기만 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서운했던 일은 시모가 남편만 따로 불러 저녁을 챙겨준 날도 많았다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님은 남편을 불러 저녁마다 둘이서 술 한 잔씩 마시기도 했었는데요. 그게 정말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다 같이 밥을 먹는 자리에서 저는 그게 너무 서운했다며 말을 꺼내게 되었죠. 사실 저 그때 좀 서운했어요. 저는 아이 돌보느라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아이 돌보고 있는데 어머님이랑 남편은 저녁마다 술 마시고 시간을 보내는 게 조금 서운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낮 시간대는 산후조리 이모님 오셔서 반찬들 다 만들어주시니 이제는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저녁도 이모님께서 퇴근하시기 전에 챙겨서 준비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아니, 너는 서운할 것도 많다. 그럼 엄마랑 아들이랑 둘이서 술 한 잔도 못하니? 네가 출산해서 우리가 자꾸 밖에서 시끄럽게 술 마시는 것도 아니고 겨우 한잔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것뿐인데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니? 그리고 내가 산후조리 도와준다고 했는데 왜 굳이 산후도우미를 불러서 이렇게 상황을 만들었니? 나는 그래도 몇 달 정해진 만큼은 이따 갈 거다. 어머님, 제가 너무 신경 쓰여서 그래요.
어머님이 계시니까 산후도우미 이모님도 자꾸 신경을 쓰시는 것 같고 그래서요. 아직 출산한 지 한 달도 안 되었는데 조금은 편하게 산후조리 하고 싶어요, 어머님. 당신, 갑자기 왜 그렇게 말을 해? 엄마 서운하게. 당신 불편하라고 한 행동 하나도 없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출산하더니만 너무 예민해진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 산후조리 하느라 솔직히 집안일도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거 다 엄마가 해주고 있잖아. 근데 무슨 엄마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말을 해? 자, 이거 봐. 엄마가 매번 청소한다, 애 본다 하면서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남편이 저에게 보여주었던 것은 시모가 청소기를 손에 들고 청소를 하는 장면과 아이를 안고 찍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정말 황당해 말문이 막혔죠. 다음날 상황을 살펴보니 시모는 아이를 안고 사진을 몇 번 찍더니 다시 아이를 내려놓았던 적이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이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당신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참을 만큼 참은 것 같아. 특히나 나는 아이를 낳고 나서도 내 말은 전혀 들어주지 않으니 너무 답답하고 서운해. 이런 식으로 계속할 거면 나 그냥 친정 가서 몸조리 할게. 어머님이랑 더 같이 살다가는 나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미쳐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 당신, 그게 진심이야? 엄마한테 물어보면 매번 집안일 한다, 아이 돌본다 하면서 바쁜데 그런 거는 다 거짓이라고 하는 거냐고. 아무튼 당신 생각 알겠으니까 이번에 엄마한테 잘 얘기를 해볼게. 우선은 당신 회복하는 게 우선이니 몸조리에 신경을 써. 나 당신한테 정말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 오셔가지고 집안일이며 아이 보는 거며 아무것도 하신 적 없어. 당신도 알잖아. 당신 퇴근하고 오면 어머님 뭐하고 계시는지 봤잖아. 거기다가 당신 오기 전에 밥상 다 차려놨다고 하는 것도 내가 준비를 해둔 거라고. 근데 왜 당신은 내 말을 안 믿어주는 거야? 나 정말 어머님이랑 같이 있다가는 우울증 걸리겠어. 알겠어.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으니까 내가 엄마한테 이제 집으로 가시라고 할 테니 걱정하지 마.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 난 당신이 이렇게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거라 생각도 못했어. 남편에게 그동안 어머님이 집에 와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을 했지만 남편은 저의 말을 믿는 듯 하면서도 행동은 그렇지 않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는지 바로 다음 날 어머님은 집으로 돌아가셨죠. 어머님이 가시고 난 후에는 편하게 몸조리를 하면서 집안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되면서 저희는 집을 알아봐야 했어요. 본래 살고 있던 곳이 마음에 들어서 매매를 할까 했는데 어머님께서 마침 좋은 곳이 있다면서 꼭 추천을 해주겠다고 저희를 데리고 갔죠. 가보니 시댁 바로 옆집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황당했지만 어머님께서는 집은 가깝지만 그만큼 가격도 좋고 안에 리모델링도 싹 되어 있어서 좋다면서 추천을 해주셨어요. 실제로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깔끔하고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었고 전세가 역시 좋았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복직을 해야 하는데 아이 어린이집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마침 어머님께서 아이까지 봐주신다고 해서 저희는 이곳으로 집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복직을 하고 나서는 아이 육아 때문에 어머님과 대립하는 일이 많이 생겼어요. 어머님, 아직 아이는 어리고 전에 이유식할 때도 약하게나마 알레르기가 올라온 적이 있어서 음식은 되도록이면 조심해야 돼요. 어머님, 아이니가 다 받아먹으니까 이쁘고 그래서 주시는 건 이해하지만 잘못했다가는 아이한테 알레르기로 남을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돌전에는 자극적인 음식은 안 먹였으면 좋겠어요.
어머, 얘. 너 무슨 그렇게 예민하니? 내가 음식을 왕창 먹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잘 먹을 것 같은 것으로 조금만 주는 건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그리고 알레르기는 안 먹이니까 생기는 거야. 그럴수록 더 자주 먹고 그래야 극복이 되는 거지. 얘는 몰라도 한참을 모르네. 애를 키우면 내가 너보단 수십 번은 더 키워봤어. 그러니까 내 행동 그렇게 지적하지 말라고. 어머님, 그래도 아이한테 먹이는 음식이니 조금 조심해 주세요. 그렇게 자꾸 먹이면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도 모르고 알레르기가 생기더라도 바로잡기 어려워요. 너도 참 별나다. 이제 거의 돌 다 되어가는 애를 언제까지 이렇게 꽁꽁 싸맬 거야? 얘도 맛있으니까 자꾸 달라고 하잖아. 내가 애가 못 먹는데 자꾸 챙겨주겠니? 너도 이렇게 하나하나 별나게 행동하면 아이도 따라서 별나게 행동하는 거야. 그냥 몇 번 먹여본 거 가지고 참 예민하게 그러네. 암튼 알았어. 내가 조심해서 줄게. 어머님께서는 말로는 저에게 그러지 않겠다며 말은 했지만 결국 뒤돌아서는 자극적인 음식을 또다시 아이에게 먹이기 시작하셨어요. 제 말은 신경도 안 쓰고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한테 아무거나 먹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결국 육아휴직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서 아이를 제가 직접 돌보게 되었어요. 아이를 돌보다 보면 어머님과 마주할 일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머님은 집으로 자꾸 찾아와 세탁기가 고장났다며 이불 빨래를 시키던지 물이 안 나온다며 설거지거리를 잔뜩 가지고 와 제가 하도록 시키기도 했습니다. 세탁을 다 하고 챙겨서 시댁에 싸들고 가면 시모는 깔깔 웃으며 이제는 세탁기가 잘 돌아간다고 말을 하기도 했죠. 제 화가 폭발을 했던 날은 시모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알레르기 음식을 몰래 숨겨놓고 저에게 먹였을 때였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차렸다며 온 가족들을 불러 모았던 시어머님은 저 몰래 제가 먹는 음식 안에 알레르기 음식을 담아 두셨죠. 알레르기로 피부 가득 빨갛게 발진이 올라온 저는 급하게 응급실로 향했고 다행히 약한 알레르기라 약 처방만 받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정말 당황스럽고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갔겠지만 일부러 그랬을 거라 생각이 드니 그대로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죠. 어머님, 도대체 제가 알레르기 있다고 몇 번 말씀드려야 돼요. 저번에도 제가 알레르기 있다면서 누누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에도 이렇게 음식 사이에 몰래 넣어두시고 고의적으로 이렇게 먹이시는 게 정상이에요? 다행히 이번에 생명에 지장 없는 곳에 생겨서 마련이지. 만약에 심한 증상이 나타났다면 정말 어쩌시려고 이러세요? 어머, 미안하다. 내가 그냥 네가 좋아할까 싶어서 서프라이즈로 만든 것뿐인데 이렇게 화를 낼 줄이야. 미안하다. 아니 내가 깜빡했어. 이건 알레르기가 있다는 건 깜빡하고 네가 좋아할까 싶어서 만든 거였어. 내가 알레르기 있는 거 뻔히 알면서도 괜히 섞어서 너한테 줬겠니? 그니까 너무 나를 못된 시애미로 말하는 거잖니. 아니, 제가 굳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사고가 발생했으면 어쩌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세요? 다음에는 조심해 주세요. 저도 이번에 너무 놀라서 시겁했어요. 아무튼 어머님, 좀 주의해 주세요. 너무나 화가 났지만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는 시모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깔깔 웃으며 저에게 전화가 온 시모를 보면서 정말 악랄한 게 이런 걸까 싶기도 했습니다. 예, 너는 이 집안에 네 편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 천만의 말씀이야. 여기는 나한테도 무뚝뚝한 사람들 투성이지만 너한테도 마찬가지다. 시아버지나 형도 마찬가지로 관심이 없다고. 그럼 지훈이는 어떨 거라고 생각해? 예,
너 그렇게 알레르기 때문에 난리법석 부르니? 지훈이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연락 왔다. 그게 지금 네 위치야. 알겠니? 어머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 위치라뇨? 어머님, 이번 건은 어머님이 잘못하신 거잖아요.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편가르는 얘기가 왜 나오나요? 그래, 너는 기분 나쁠 수도 있겠다. 그렇다고 화 안 내고 그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하니? 가족들 다 왜 저러냐며 한마디씩 하는데 정말. 예, 네 편 좀 든든하게 만들어보지 그랬어. 아무튼 우리 집에는 네 편 없으니 그렇게 알고 내가 뭘 하면 좀 거역 좀 하지 마. 어머님은 이 집안에는 저를 믿는 사람이 없다면서 깔깔 웃으며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정말로 확실한 것이 아니라면 먼저 나서서 감정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구정날이 밝아왔습니다. 온 가족이 새해 인사를 가게 되었는데 새해 인사를 가보니 시어머님께서 장롱 안에서 덜덜 떨면서 나오시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가 해서 어머님께 신랑이 가서 물어보니 저 때문에 무서워서 밖에 못 나가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알레르기 사건 이후로 제가 몸이 아프다며 어머님을 자꾸 저희 집으로 불렀고 집안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시켰다면서 얘기를 하는 어머님을 보며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딱 떠오른 것이 바로 얼마 전에 설치한 24시간 안정 캠이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설치를 했었는데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어머님 말이 다들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희 집에 24시간 안정캠 설치되어 있어요. 궁금하시다면 가서 한번 보시죠. 저희 집 거실이랑 방 입구 다 나오니까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님, 정말 제가 그렇게 무서우세요? 이거 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씀하시죠. 영상까지 다른 가족분들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하는 말이 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야? 안 그래도 내가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 매번 엄마가 우리 집에 있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당신이 매일 부른다고 하길래 설마 했거든. 어느 게 진심이라는 거야? 엄마, 정말 혜린이가 엄마 괴롭힌 거 맞아? 아, 똑바로 좀 얘기를 해봐. 어머님, 끝까지 얘기 안 하실 모양이네요. 그러면 영상 틀어서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전에는 영상이 없어 보여드릴 게 없지만 이건 최근 일주일 영상입니다.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직접 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저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영상을 틀었고 영상 안에는 시어머님이 당당히 저희 집으로 들어와 소파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다른 가족들 앞에서는 저희 집 집안일이며 아이 육아며 다 본인이 맡아서 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시어머님께서는 노느라 정신이 없으셨죠. 하루 종일 소파에 붙어 TV를 보다가 식사 때가 되면 제가 차린 밥상에 밥을 먹었고 그러다가 남편이 퇴근을 할 때가 되면 제가 안고 있던 아이도 본인이 데리고 가서 안아주며 놀아주는 척을 했다는 게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고 모든 가족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시어머님의 연극에 모두들 속아 넘어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시아버님께서는 시어머님께 같이 살 수 없다며 말을 하셨습니다. 시어머님은 싹싹 빌며 용서를 구하였죠. 처음에는 시아버님 대신 저희 남편과 살면 되겠지 생각을 했던 어머님께서는 남편마저 거부하자 마음이 급해지셨는지 저에게 미안하다며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저기, 혜린아, 내가 그동안 미안했어. 사실 우리 집에는 무뚝뚝한 양반들밖에 없잖니. 네 시아버지도 무뚝뚝하고 가정에는 영 관심이 없고
거기다가 큰애도 무뚝뚝하고 내가 하는 말에 대답도 제대로 안 해주고 그런데 큰애가 자기랑 똑같은 여자 데리고 와서 살고 있잖니. 근데 너희는 서로 알콩달콩 잘 살고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질투가 난 것 같아. 미안하다. 제발 나를 용서하고 우리 남편한테 좀 얘기를 해주겠니? 어머님, 저는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어머님이 처음부터 저에게 솔직하셨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안 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머님이랑 앞으로 더 이상 마주하고 싶지 않네요. 제가 남편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앞으로 저랑 마주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혜린아. 내가 미안하다. 정말 잘못했어.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한 번 그러기 시작하니 점점 더 심해졌던 것 같다. 내가 너무 유치하게 굴었지? 정말 미안하다. 잘못 던진 돌멩이에 가만히 있던 개구리가 죽어요. 다 큰 어른이라는 분이 교모하게 앞뒤 다르게 행동해서 되겠어요? 이번 일은 어머님이 자초한 일이니 직접 감당하세요. 알겠다, 그럼. 시아버지랑 남편한테만 좀 내 얘기를 들어달라고 해주면 안 되겠어? 아무리 내가 얘기를 해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아서 그래. 네가 말하면 다들 들어주지 않을까? 정신 차리세요. 이미 영상으로 다 봤잖아요. 어머님 앞뒤 다른 거 다 봤는데 그게 달라지겠어요? 그동안 얄미웠던 며느리 앞으로 안 보게 되니 속 시원하시겠어요? 그렇죠? 저한테 잘못됐다 싹싹 빌어보셔도 소용없습니다. 아버님과 남편은 어머님 편이시라면서요. 그러니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어머님께서는 자주 전화를 해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시곤 하지만 저는 그때의 차별 무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 때문에 설치를 했던 안전캠이 이렇게 활용이 될 줄이야 상상도 못했네요. 어쨌든 그동안 억울한 점들이 많았지만 가족들의 평화를 위해 참았는데 이렇게 사건이 터지고 나서 보니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남편은 지금도 전적으로 제 편이 되어주지 못했던 상황에 대해서 미안함을 이야기하곤 한답니다. 그럴 때마다 참 씁쓸하면서도 이제라도 바로잡아 다행이라 생각을 하네요.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곧 40대를 앞두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저에게는 누구보다 소중했던 아빠가 계셨는데요. 아빠는 몇 년 전 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아빠는 어릴 적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후로 홀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섬세하고 다정하신 분은 아니셨지만 누구보다 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고 수많은 결혼 자리도 마다하셨죠. 아빠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지역에서는 꽤나 큰 사업체 중 한 곳이랍니다. 그 사업체에서 저는 남편과 만나게 되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하게 된 곳이 바로 아빠가 운영하시는 사업체였죠. 그곳에서 남편은 말단 직원으로 취직이 되어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친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남편이 저에게 정말 다정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을 키우던 중 아빠가 저와 남편이 요즘 말하는 썸 상태에 있다는 걸 아시고는 크게 반대를 하셨었죠. 영지야, 내가 연애하는 거는 별로 관여하고 싶진 않다만 제사원은 아닌 것 같다. 왜요? 제가 보기에는 최사원만큼이나 회사 사랑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드물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맞아. 회사를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사람이지만 사실 네가 이제 연애를 하면 결혼도 생각해야 하는데 제사원네 집안이
그다지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 아빠, 집안까지 다 확인하면서 연애해야 되는 거예요? 아빠 맨날 정략 결혼에 대해서 엄청 반대했으면서 결국 집안이 좋아야 허락한다는 거예요? 아니다. 그런 게 아니고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야.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회사에서 만나는 건데 한번 소문이 나면 다시 되돌리기도 쉽지 않고 거기다 너는 내 딸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걱정이 될 수밖에 없잖니. 아빠, 내가 최사원이랑 결혼을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연애만 한다고요. 아빠는 웬일인지 연애를 시작하는 것부터 반대를 거세게 하셨어요. 남편에게도 따로 만나 저와 친하게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기도 하셨죠. 원래 저의 연애사에 크게 관여를 하지 않으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의아하기도 했는데 남편의 말을 들으니 아빠로서 걱정이 되시기도 했겠다 싶었답니다. 며칠 전에 사장님, 아니, 아버님께서 연락 오셨었어요. 영재 씨랑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사이를 어느 정도 아시는 듯 했어요. 아, 그거 신경 쓰지 말아요. 아빠가 원래 안 그러셨는데 요즘 갑자기 제 연애사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게 아마 저희 집 때문인 것 같아요. 집이요? 왜요? 뭐 저희 집도 엄마 안 계시고 그런데 아빠가 약간 이런 거에 민감하시긴 하셨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저는 가난한 집 장남이에요. 그동안 입사하고 여러 번 월급 당겨받기도 했고 직접 회사로 가족들이 찾아와서 돈을 받고 간 적도 있었거든요. 아마 영지 씨는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저도 사장님한테만 부탁을 했던 터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아빠가 그러셨나 보네요. 네, 영지 씨도 조금 마음이 걸리시나요? 아니요. 제가 걸릴 게 뭐가 있어요. 괜찮아요. 아빠도 그냥 말만 그러는 거지 반대를 크게 하시진 않으실 거예요. 남편은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시댁은 정말 못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는 족족 시댁으로 이체가 되었고 심지어 월급을 당겨서 받았던 날도 많았죠.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아빠는 남편을 만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던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남편과 열렬한 사랑을 했고 결국 아빠의 반대에도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반대하시는 연애를 해서 그런 건지 남편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남편의 노력에 힘입어 사업도 잘 되었죠. 여러 계약들을 따내었고 회사도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남편을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정말 고맙네, 최서원. 아니, 이제는 최대리라고 해야지. 앞으로 대리로서 우리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게. 내가 자네를 잘못 본 것 같네. 아닙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를 인정해 주신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회사의 보탬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대리라니? 갑자기? 이번에 중요한 계약도 성사시키고 그전에도 몇몇 계약들 다 최대리가 성사한 거잖니. 그래서 이번 승진 시켜주기로 했단다. 와, 동준 씨 대단하네요. 나는 동준 씨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지 몰랐네. 영재 씨 덕분입니다. 사장님께 이렇게 인정을 받으니 저는 너무나 기쁩니다. 사장님이 뭔가? 이제 사적으로 볼 때는 아버님이라고 부르세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빠는 남편을 인정해 주었고 파격 승진까지 진행을 하셨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간혹 남편이 저와 연애를 하게 되면서
사장님의 눈에 들어온 것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저와 아빠는 남편이 그만큼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란 걸 알고 있었죠. 그렇게 저희는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결혼을 하기까지도 순탄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문제는 상견례에서 발생했죠. 우리 애들이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저는 그래도 자주 봐왔지만 서로 참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유, 그런가요? 뭐, 저희한테 인사도 오지 않고 얼굴도 코빼기도 비추지 않아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유, 서운하셨겠네요. 애들이 일이 바빠 그런가 봅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다 한 가족으로 자주 뵈면 좋겠네요. 뭐 어쨌든 저야 성에 안 차지만 얘가 저희에 좋다고 하니 허락하는 겁니다. 뭐 신혼집이야 그쪽이 더 잘 사시니 알아서 잘 마련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아, 신혼집이야? 두 사람이 알아서 잘 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 사돈, 넉넉하시다고 들었는데 지금 애들 20대밖에 안 되었는데 도움이 좀 필요하죠. 저희 집은 넉넉한 편이 아니라는 거 아실 테니 사돈께서 도움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애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식장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으실까요? 뭐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애들이 다 이쪽 지역에서 일을 하니 이쪽으로 잡아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하여튼 저희 애도 아직 어려서 결혼이 좀 이르다 생각은 들지만 뭐 서로 좋다고 하니 어쩔 수 없는 거죠. 상견례 날 시모는 저를 굉장히 못마땅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아빠는 결혼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며 저를 말리셨지만 남편은 아빠를 찾아가 시댁 식구들과 마주하는 일을 줄이고 저에게 신경 쓰이게 할 일은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죠. 아빠는 남편의 약속을 믿고 남편 하나만 보고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혼을 할 때도 결혼식장이며 하객들 접대 음식 모두 최고로 준비를 해 주셨죠. 시댁에서는 저를 마치 아들에게 푹 빠져 결혼을 하는 며느리로 여겼고 그런 시댁 소리에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남편은 결혼식만 끝나면 거의 볼 일이 없다며 저를 달랬습니다. 그렇지만 결혼 후 그게 지켜지지 않았어요. 바로 결혼식 이후에 시모가 아파 쓰러지게 되면서 시댁과의 교류가 시작이 되었죠. 위중하다고 알려졌던 시모는 제가 교류를 하면서 마치 아픈 적이 없었던 것처럼 깨끗이 나았고 시댁에서는 거의 매주 저희를 불러댔습니다. 예, 너 이번 주말에 와서 밥해서 먹자. 저번에 보니까 동준이 얼굴이 해숙해져서 안 되겠더라. 도대체 밥을 어떻게 해서 해먹이는 거니? 혼자 살 때도 그렇지 않았던 얼굴이 반쪽이 되어서는 에휴. 아무튼 이번 주말에 다 같이 내려오렴. 어머님, 저희 지난주에도 다녀왔는데요. 거기다가 이번 주는 제가 주말 근무가 있어서 갈 수가 없어요. 왜 올 수가 없어? 너네 아빠 회사인데 좀 빠져도 괜찮은 거 아니니? 그러지 말고 주말에 쉬어서 동준이랑 같이 내려와. 아무리 아빠 회사여도 제 직장인데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어머님. 그리고 동준 씨 요즘 살 뺀다고 그래서 살이 빠진 거예요. 살을 빼고 나발이고 내가 보기에는 고생하는 것 같아서 안 되겠구나. 동준이는 바쁠 테니 너라도 와서 내가 만찬 들고 가렴. 몇 시간은 괜찮잖아. 일 끝나고 와서 가지고 가면 되지 않니? 어머님, 거기 가려면 몇 시간을 내려가야 해요. 아니면 동준 씨 주말에 쉬니까 혼자서 가라고 전할게요. 아니 평일에 종일 일한 애가 어떻게 주말에 여기까지 오니? 네가 후딱 와서 가지고 가면 되지.
그리고 반찬값은 잘 챙겨서 오거라. 그렇게 알고 전화 끊으마. 저도 남편과 똑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시댁에서는 제 일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시모의 막무가내 행동에 저는 남편에게 얘기를 해보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엄마가 아픈데 거리를 둔다면서 무척이나 서운해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결혼 전 얘기와는 다른 남편의 태도에 서운함을 느끼고 있었죠. 저희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아빠의 사업체에서 일을 했습니다. 저는 사무직으로 자금 관리를 담당했고 남편은 경영 쪽 담당이었습니다. 회사는 사전 결제가 없이는 회사 자금을 사용하지 못했었는데 어느 순간 남편이 그런 시스템을 무시하고 개인적으로 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개인적으로 카드를 사용했을 때에는 남편도 착각을 했다며 얘기를 했지만 그게 반복되었죠. 동준 씨, 회사 카드 이렇게 쓰면 안 돼. 이게 다 기록에 남아서 나중에 문제 생긴단 말이야. 에이, 뭐 어때? 몇십만 원 내가 그냥 사용한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쓴 거일 뿐이잖아. 그냥 출장 비용 처리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아빠가 대표로 있긴 하지만 지금은 어엿한 중견 회사고 이사들도 있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 문제가 되면 큰일이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니 무슨 몇만 원 가지고 그래. 알았어. 내가 처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일단 내가 정리를 할게. 당신 월급에서 비용 처리를 하면 되니까. 무슨 월급에서 제한다고 그래? 기분 나쁘게. 그냥 나중에 처리하면 되지. 바쁘니까 이런 사소한 걸로 전화하지 마. 남편은 오히려 개인적으로 쓴 돈이 얼마나 되냐며 기분 나빠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월급에서 제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남편은 가족끼리 너무 깐깐하다며 저를 질책하기도 했죠. 신혼 초이기도 했고 아빠가 아시면 큰일 나지 싶을까 싶어서 남편에게 주의를 줬지만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하게 사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대외적으로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벌려놓은 일을 뒤치다꺼리 해야 했던 것은 저와 부하 직원들 뿐이었죠. 힘들었지만 다들 묵묵히 자신들의 일을 해냈고 사업은 점점 잘 되어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은 남편에게 더 많이 가게 되었죠. 아유, 최서방. 요즘 사업이 정말 탄탄대로야. 최서방이 일을 아주 열심히 하는 덕분에 어려운 계약들도 다 성사되고 참 잘 되고 있어서 기쁘네. 아닙니다, 아버님. 다 아버님 덕분이죠. 일하면서 이래저래 신경을 많이 써주신 덕분에 제가 힘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래? 뭐 힘든 점은 없고? 네, 현재로서는 크게 힘든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 제 뒤를 따라와줄 후배가 없다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런대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어머, 당신 무슨 그런 말을 섭섭하게 해? 당신 후배 직원들 들으면 너무 서운해하겠네. 아빠, 남편 파트 직원들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그러냐? 상사가 잘 움직이니 부하 직원들도 잘하는 거겠지. 어쨌든 열심히 일해줘서 고맙네. 남편은 아빠와 만날 때마다 자신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음을 어필하였고 성과를 봤을 때에도 긍정적인 성과들이 이어지다 보니 아빠는 남편을 전적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 7년 차가 되던 해 아빠는 갑작스럽게 암에 걸리시게 되었어요. 발견이 너무 늦어 몸 이곳저곳에 전이가 되었고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둘러서 주변 정리를 시작하셨는데 다른 것보다 회사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죠. 영지야, 이렇게 되고 보니
자녀 한 명은 더 나을 걸 그랬나 보다. 우리 영지, 아빠마저 가고 나면 외로워서 어쩌나. 아빠, 그니까 힘내서 치료 좀 더 받아보자. 회사는 이제 걱정하지 말고 이사회에서 알아서 할 거야. 아니다. 그래도 가기 전에 회사 정리도 해야지. 아빠가 회사 사장직에 동준이 추천을 해보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지금까지 열심히 일도 하고 5년 동안 성장한 것만 보더라도 많이 성장을 했는데 이사들도 다 동의하지 않을까 싶다. 아빠, 그건 나중에 생각해도 돼. 지금부터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아니야. 아빠 가고 나면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도 간당간당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갈 수 없지. 가기 전에 정리를 제대로 하고 가야 될 것 같아. 어떤 마음인진 알겠어. 그렇지만 아직 사장 자리까지 오르기에는 아직 너무 이른 건 아닌가 싶기도 해. 아니다. 최서방 열심히 일했고 나만큼이나 회사에 열정도 많으니 잘 해낼 거다. 그리고 최서방이 사장직에 올라야 너도 편할 거 아니냐. 내가 잘 말해서 정리해보마. 아빠는 남편에게 사장직을 물려주고자 했어요. 물론 남편이 일을 잘하기도 했지만 혹시나 혼자 남을 저를 위해서라도 그게 나을 것이라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아빠는 남편에게 사장직을 물려주고 얼마 뒤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큰 슬픔 속에서 장례를 치르고 난 후부터 남편의 태도는 매우 이상했습니다. 다시 복직을 하려고 보니 전에 있었던 부사장 자리에 다른 누군가가 오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이름을 보니 남편의 오랜 여자 지인이었어요. 결혼 전부터 남편과 몇 번 만난 적이 있어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사장 자리에 오게 되었던 것이죠. 당신 이번에 부사장직에 김미영 씨 올렸어? 왜? 우리 회사 사람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린 이유가 뭐야? 아, 그거? 미영이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그만두었더라고. 안 그래도 걔 일 정말 잘해가지고 우리 회사에도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일도 그만두었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 회사로 부르게 되었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부사장직이라니 너무 과분한 거 아니야? 과분하긴 무슨. 미영이 전 회사 멀쩡히 다니면서도 스카우트 제의 여러 곳에서 받았던 애야. 무엇보다 우리 회사에 필요한 인재고 원래 있던 부사장은 일도 제대로 못하고 성과도 없었잖아. 근데 미영이는 이번에 우리 회사 오면서 계약도 같이 가지고 오는데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 그냥 자리가 부사장일 뿐이지. 거의 현장직이야. 남편은 갑작스러운 인사발령에도 대수롭지 않은 듯 얘기를 해왔습니다. 아빠를 보내드리고 출근을 하는 날, 저는 사장실로 올라가고 깜짝 놀랐죠. 바로 남편과 그 여자가 사장실에서 다정하게 스킨십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뭐야? 당신, 이게 뭐야? 지금 뭐 하자는 거냐고? 왜 두 사람이 그렇게 다정하게 붙어 있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아이씨, 빨리 들켰네. 그래도 한 달은 더 갈 줄 알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들키게 되었으니 어쩔 수 없지 뭐. 나 미영이랑 만나고 있어. 뭐? 두 사람 만나고 있다고? 근데 왜 이렇게 당당한 건데?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지? 당신이랑은 이미 애정도 없고 뭐 이혼 원하면 해줄게. 서류 쓰고 와. 지금 장난하는 거야?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런 짓을 하고 있어? 아, 아버님? 뭐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었건 상관없지. 이미 내가 사장인데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말고 당신 자리로 돌아가. 뭐? 당신 당장 나가.
이거 노리고 아빠한테 사장직 받은 거야? 무슨 소리야? 사장직 준 건 니네 아빠지. 내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억울한 척해? 억울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내려놓아야지. 솔직히 당신은 태어날 때 사장딸로 태어나서 바로 여기 취직한 거 아니야? 그것만 보면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한 사람들한테는 당신이 더 너무하지.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얘기할 수 있어? 정 일하고 싶으면 120 받고 청소나 해. 그건 허락해 줄 테니까. 난 할 얘기 다 했으니 이만 나가봐. 남편은 상간녀와 회장실에서 부둥켜 안고 저를 보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때의 그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저는 그들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죠. 아무것도 모르고 회사에 충성하고 저에게 잘해주었던 남편을 믿고 사장 자리를 넘겨주었던 아빠에게 미안해서라도 저 두 사람에게 나락을 맛보게 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사실 이미 넘어간 자리에 대해서 취소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정보들을 많이 알아보게 되었죠. 그러다가 남편이 그동안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저는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안건은 현 사장의 횡령으로 인한 사장직 해임건이었죠. 그 사실을 알고서는 남편은 저에게 발악을 한다며 비웃었어요. 당신 참 재밌게 사네. 내가 그렇게 사장 자리에 오른 게 꼴보기가 싫었나? 아님 자기 자리라고 생각해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생각했나? 당신 그동안 나와 아빠를 기만하고 했던 행동들 다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사에 소집했고 이미 당신이 잘못한 것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쳐.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는 회사 성장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었는데 그런 나에게 누가 뭐라고 하겠어? 그 잘난 당신 아빠도 결국에는 성과 보고 나한테 사장직 준 거 아니야? 뭐 눈 감으시고는 땅을 치셨겠지만 말이야.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뱉어대기는. 당신 성과도 다 당신만 해온 거 아니야. 당신 부하 직원들 밤낮 없이 당신이 싸지른 똥 치우느라 고생했어. 묵묵히 일하면서도 당신이 상사니까 참아온 거라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람 뒤통수를 쳐? 당신 똥 내가 다 품어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이제는 당신이 다 감당해. 뭐 맘대로 해봐. 하나도 겁나지도 무섭지도 않으니까. 이제는 당신 편 들어줄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남편은 저의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남편과의 전쟁 사실을 알고 나서 남편의 부하 직원들 중 몇몇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신경을 쓰지 못한 사이 남편은 여전히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다는 걸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던 직원들이 그 사실을 저에게 말해주려고 연락을 해왔지만 나중에 제가 외도 사실도 알고 있고 남편의 직책을 해임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말을 해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뭐라 감사함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같이 수년간 일했던 상사인데 이렇게 해도 괜찮으실까요? 네, 저희 직원들은 모두 한마음입니다. 솔직히 저희가 이제야 이렇게 저희 뜻을 밝히는 게 늦은 건 아닌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전 사장님께서 살아계실 때 얘기를 했더라면 지금 상황은 있지 않았을 텐데요. 오히려 저희가 아쉽죠. 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증거들을 찾고 있었는데 최근에도 개인적으로 쓴 내역이 생각보다 많네요. 네, 아마 사장직을 받고 나서부터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내역을 보던 중에 호텔, 숙박업소를 간 적도 많이 있었는데
아마 사장님께서 부정행위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건 알고 있어요. 따로 자료가 있으시다면 저한테 주시면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전 사장님께서는 정말 회사를 아끼고 사랑하셨어요. 그렇지만 현 사장님은 본인의 출세를 위해서 움직이셨던 거지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셨던 건 아닙니다. 어쨌든 성과로 본다면 현 사장님의 성과가 높지만 사실 그 내막은 회사를 위한 건 아니었다는 거죠. 모쪼록 전해드린 자료 충분히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남편의 악랄한 속마음을 전부터 느껴왔던 것 같아요. 직원들이 건네준 서류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남편이 횡령을 했던 내역들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 자료들을 모두 모은 후에 저는 이사회를 소집하였고 바로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사적으로 돈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미 자료는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사장직을 내려놓게 되었어요. 거기에 부사장 역시 대표직에서 해임이 되었죠. 남편은 부당한 처우라며 항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와 협박도 일삼았죠. 당신 참 기분 좋겠네. 남편 이렇게 끌어내리니까 기분이 어때? 그건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따위 대접을 하다니 참 웃긴다. 당신이 뭘 노력을 했지? 성과? 알고 봤더니 그 계약들 거의 직원들이 따는 계약이던데? 거기다가 숟가락만 얹어놓고서는 자신이 한 계약이라고 해? 무슨 소리야? 그 계약들 나 없었으면 성사되지도 않았다고. 내가 얼마나 접대를 많이 했는데. 그래. 당신은 접대하면 모든 사업이 다 된다고 생각을 했지. 그 더러운 생각 때문에 당신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알아? 더럽기는. 사업하려면 접대는 필수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유유상종. 끼리끼리라는 거 모르나? 더러운 당신 곁에 더러운 사람만 있는 거지. 그런 편협한 사고로 사장직이라는 게 잘도 어울리겠다. 뭐? 당신 정말 말 다 했어? 이게 진짜 오냐오냐 하니까 네가 최고인 줄 알아? 아니, 다 안 했어. 당신 사장직 내려놓은 것부터 스타트지. 지금 끝나면 너무 쉽지 않아? 당신한테 이혼 청구했고 상간녀 청구도 진행했어. 거기다가 횡령에 대한 민사도 진행하고 있으니 이제 다 뱉어낼 각오하라고. 저는 남편을 차근차근 밟아줄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남편과 상간녀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진행했어요. 남편은 오랜 친구일 뿐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저에게 의부증이 있다고 주장을 했죠. 그렇지만 회사 내에 설치된 CCTV 블랙박스, 거기다가 남편과의 통화 내역 중에서 두 사람의 부정행위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서 어렵지 않게 청구가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녹음이라니? 이건 불법적인 거 아니야? 어떻게 사적인 대화를 다 녹음할 수가 있어? 당신 이거 불법이야. 사장이었던 사람이 이런 것도 모르고 사장 자리를 탐냈어?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면 불법이지만 자신이 포함된 대화는 그렇지 않다고. 멍청하면 조용히라도 있지. 창피하게 입 나불대지 말고. 뭐? 입 나불? 당신 진짜 더러운 싸움 해보자는 거야? 그래, 더러운 싸움 한번 해봐. 당신 그러고 보니 더러운 게 정말 좋아하잖아. 그지? 외도하는 것도 좋아하고 참 더러운 거 좋아해. 그지?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인정되면서 저는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2천만 원씩 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재산분할 역시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이 결혼 전 아빠에게서 증여를 받았던 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남편이 투자로 인하여
재산을 탕진한 내역을 통해서 재산 분할을 좀 더 저에게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었죠. 남편은 위자료 청구와 함께 횡령에 대한 민사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전 재산을 모두 탈탈 털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가 되지 않았고 저는 남편의 계좌들을 가압류 신청하게 되었죠. 남편이 일을 하게 되면 바로 회사로 연락해 월급 압류를 요청하였고 남편은 일하는 족족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상간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 남편은 이런 상황이 버거웠는지 저에게 전화를 해 폭언을 쏟아놓기도 했습니다. 야,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 아비는 나 인정해줬는데 그게 그렇게 배 아팠냐? 네가 그러니까 이혼한 거야. 내가 그래서 바람 피운 거라고. 저기 착각하지 마. 아빠는 당신이 잘나서 사장직 준 거 아니니까. 당신 그동안 당신 노력에 비해서 과분한 거 얻었었잖아. 그냥 다시 당신 자리로 돌아간 거라고 생각하면 돼. 내 자리? 내 자리는 여기가 아니지. 이건 당신이 날 끌어내려서 오게 된 거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바닥에만 있을 것 같니? 뭐 힘써서 한번 올라와 봐. 그게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자. 이렇게 나한테 말할 정신도 있고 여유롭나 봐. 뒷주머니 차고 있으면 잘 지켜. 내가 다 쏙쏙 가지고 갈 테니까.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에서도 저에게 폭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쩜 그렇게 다들 똑같은지 아들이 바람이 난 게 다 제 탓이라고 다들 말을 하는데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어쩐 일이세요? 예, 너는 그거 하나 넘어가주면 될 거를 꼭 굳이 이혼을 해야 했었냐? 내가 요새 이것 때문에 통잠이 안 온다. 동준이는 하루 종일 일만 하는데 너는 동준이 뺏겨먹고 하하호호 재밌어 보이는구나. 뭔가 오해하시는 모양인데 동준 씨는 벗겨먹을 것도 없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뭐? 왜 동준이가 없어? 동준이만큼 능력 좋은 애가 어디 있다고? 지금 네가 걔 기를 죽여놔서 그렇지? 어디 가서 부족할 애가 아니다.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능력도 다 제가 만들어준 겁니다. 참나. 너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냐? 네가 오죽 독했으면 그 순한 애가 다른 여자를 만났겠어? 어머님, 아니 아주머니, 세상에는 동준 씨보다 훨씬 잘나고 좋은 사람 천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동준 씨랑 결혼한 건 그 사람이 제일 잘나서가 아니라고요. 바람은 병입니다, 병. 그러니 감싸돌지 마세요. 제가 순했으니 망정이지. 독하면 지금 이렇게 전화하실 생각도 안 드셨을 것 같은데요? 냉정하게 남편에게 청구를 진행하면서 결국 남편은 저에게 용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잘못된 일을 되돌릴 수는 없다고 냉정하게 대했죠. 남편은 자신이 잠시 사장이 되더니 그것에 취해서 잘못을 한 것이라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요즘 진짜 죽을 맛이야. 아무리 벌어도 끝이 없어. 내가 이렇게 사과할게. 참 빠르네. 그렇게 내가 억울함을 이야기할 때는 비웃더니만 이제 와서 사과? 왜? 당신 목 앞까지 칼이 들어오니까 없던 미안한 마음이 생기나? 당신 왜 그렇게 얘기를 해? 내가 다 잘못했어. 용서해줘. 용서 같은 건 없어. 이미 끝난 사이야. 너랑 만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너랑 헤어지게 되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당신 나랑 금실 좋게 잘 지냈잖아. 거기다가 내가 아버님께 얼마나 잘했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는 걸까? 그래, 내가 그래서
당신을 못 놓았어. 근데 당신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 정이 확 떨어진다. 아빠한테 잘했다고? 당신이 언제? 아빠가 노력해서 일건 회사, 당신이 망칠 뻔했는데 그런 소리가 나와? 거기다가 외도한 건 아주 까마득히 잊어버렸나 봐. 그래, 그러니 당신이 바람을 피웠겠지.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까맣게 잊어버리니까 앞으로는 나랑 이렇게 만날 일도 없을 거야. 남편은 계속해서 사과의 말을 전하고 있지만 저는 남편과 두 번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결국 저는 세상에 혼자 남겨지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약해진다면 아빠를 다시 만나게 되는 날 더 슬퍼하실 거라 생각을 한답니다. 더 꿋꿋하게 이겨내서 잘 살아보려고요. 저희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가족들과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성한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노모입니다. 이곳에서 여러 사연들을 읽으면서 내 사연도 만만치 않은데 생각이 들었었어요. 기가 막힌 제 사연을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새 아이들을 키울 때에는 저는 학업에 대한 열의가 대단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건 아이들이 그만큼 부지런하면서 끈기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을 하였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학창시절에 그만큼 치열하게 노력을 했구나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을 단숨에 바꿔버린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낳아서 키우던 저는 정말 시댁복이 많았어요. 결혼 후에도 시집살이 한 번 없었고 사회생활도 적극 응원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제가 젊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여성이 사회생활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더더군다나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어려웠는데 그 모든 가정들을 시댁 식구들이 지원해주고 응원을 해주었답니다. 그 덕에 저는 편안하게 평생을 살 수 있었죠. 그래서 한 가지 다짐을 했던 것이 나중에 아이들이 결혼을 하더라도 절대로 시집살이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이었어요. 아이들은 정말 건강하고 똑똑하게 잘 커주었습니다. 둘째와 막내는 해외 유학을 원해서 대학까지 해외에서 나온 뒤 그곳 현지에서 살고 있어요. 첫째는 머리가 똑똑해 국내에서도 상위권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첫째는 정말 똑똑했고 심성도 고왔어요.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무엇보다 효심이 지극했던 큰아들은 끝까지 저의 곁에 남기로 했었죠. 바르고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었던 큰아들이지만 한편으로는 무르고 여려서 독한 사회에서 잘 버틸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답니다. 그런 저의 걱정을 깨트려 주었던 것이 바로 며느리였죠. 며느리는 생각보다 훨씬 싹싹하고 야무진 사람이었어요. 엄마, 여기는 내가 만나고 있는 수진 씨예요. 수진 씨, 이분은 제 어머니예요. 어머, 반가워요. 우리 준석이가 만나고 있다는 사람이 아가씨네요. 정말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장수진이라고 합니다. 준석 씨에게 말씀 많이 들었어요. 현명하고 지혜로우신 어머님이라고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랬어요? 준석이가 괜한 말을 했네. 엄마, 저 수진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양가 예물 예단 이런 건 생략하고 신혼집도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시작하면 될 것 같아. 준석아, 그래도 사돈댁이랑도 얘기를 해봐야 되고 그렇게 덜컥 결정하지 말고 천천히 한번 정해보자. 엄마, 다 괜찮다고 하셨어요. 엄마도 그런 허례허식 싫어하잖아. 네, 어머님. 저희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서
예물이나 예단은 안 하려고요. 요즘은 대부분 안 하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대화를 나눠보니 며느리는 자신만의 고집과 생각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우유부단한 아들의 짝으로는 이런 성격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성대한 결혼식을 원했지만 사실 저나 아들이나 복잡하고 형식적인 것은 원하지 않아 가족끼리 모여 소소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한 후에도 저는 며느리를 집으로 따로 부르거나 연락을 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온 날이 많이 있었죠. 그런 며느리에게 저는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그럴 때마다 결혼을 잘한 것 같다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엄마, 그래도 며느리 있으니까 좀 괜찮지 않아? 혼자서 이 큰 집에 혼자 있으려고 하면 얼마나 외롭겠어. 저 사람이 엄마 걱정 정말 많이 해. 매번 나보고 어머님한테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한다니까. 아들보다 며느리가 엄마를 더 챙기고 있어. 아유, 그러게. 참 고맙네. 사실 나는 이렇게까지 안 해도 괜찮은데 말이야. 에이,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듣는 며느리는 기운 빠지겠어. 이제 엄마도 건강 챙겨야 할 때인데 혼자서는 아무래도 신경 쓰이잖아. 사실 우리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주변에 우리 말고는 엄마 돌볼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합가하면 어떨까 싶은데. 합가? 아유, 갑자기 무슨 합가야? 수진이랑도 얘기 다 해본 거야? 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거 대찬성이에요. 어머님 홀로 계시는데 신경도 쓰이고요. 이렇게 같이 살면 그래도 좀 마음이 놓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고, 아서라. 그래도 이렇게 따로 사니까 서로 웃으면서 보는 거지. 같이 살면 볼 꼴 못 볼 꼴 다 보니 사이가 틀어질 수밖에 없다. 나는 아직 건강하고 쌩쌩하니까 벌써부터 합가 얘기할 필요 없어. 아니에요, 어머님. 혹시 제가 불편할까봐 그러시는 거세요? 저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저도 낮에는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요, 뭐.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지나 며느리는 합가를 요구했습니다. 솔직히 젊은 나이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서 저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았을 때 좋지 않은 선택이라 생각이 들었고 바로 거절을 했죠. 그렇지만 아들뿐만 아니라 며느리의 생각은 확고했고 결국 두 사람은 살던 신혼집을 정리하고 저희 집으로 모두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살면서 외롭거나 힘든 순간이 많은 것은 아니었는데 이번에 합가를 하게 되면서 생각보다 생활이 불편하고 힘들어지기도 했어요. 며느리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꼭 아침을 챙겨서 먹어야 하는지 어느 날부터 아침을 꼬박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아침을 가볍게 먹거나 늦게 먹는 사람이라서 괜찮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며느리는 제 말을 아랑곳하지 않고 매번 새벽마다 아침을 차렸습니다. 정성으로 차린 아침을 보면서 저는 안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새벽마다 안 먹던 아침밥을 먹는 게 생각보다 고역이었네요. 아가, 이제는 아침밥상 안 차려도 된다. 네가 나가면서 먹어도 상관없는데 나는 아침밥을 원래 이렇게 먹지 않아. 그러니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 더 이상 밥상 차리지 말거라. 어머니, 그래도 아침밥을 먹어야 건강해지죠. 저희 나갈 때 같이 먹으면 좋잖아요. 아니면 힘드시면 아침에 드실 수 있게 차려만 드리고 나갈게요. 아유, 아니다, 아니다. 아침밥은 내가 알아서 차려 먹으마. 아니에요, 어머님.
아침밥도 먹어버릇해야 먹을 수 있는 거라서 또 아침 안 챙겨 드시면 나중에는 더 못 챙겨 드세요. 그냥 제가 차려서 나갈 테니 챙겨 드세요. 며느리는 아침밥을 하지 말라고 해도 매번 아침을 차려주었습니다. 상을 차리고 나서는 꼭 방문을 두드려 나오라고 말을 했는데 두드려도 나오지 않으면 제 것만 따로 차려서 남겨두었더라고요. 사실 며느리의 이런 정성에 저도 감동했고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이는구나 싶어서 제 마음도 뭉클했습니다. 그렇지만 며느리가 원하는 건 저의 감동은 아니었네요. 아침밥을 몇 번 거르고 난 후 아들은 조심스럽게 저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왜 나와서 아침밥 같이 안 드셔? 밥맛이 입에 안 맞아서 그래? 아이고, 아니다. 엄마는 원래 아침밥을 잘 안 먹잖아. 매번 아침 차려도 너네 먹으라고 차렸었지. 어디 내가 앉아서 먹은 적 있니? 그래서 안 먹던 아침밥 먹으니까 소화도 안 되고 별로 나는 안 맞더라고. 며느리한테 얘기를 했는데 계속 아침밥을 차리더구나. 엄마가 아침밥 먼저 차리라고 한 건 아니시고요. 수진이 말로는 엄마가 아침 먹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다던데. 엄마가 챙겨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또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뭐? 내가? 평생을 아침밥 안 먹고 살았던 내가 무슨 아침밥을 차리라니? 그래요? 수진이 말로는 엄마가 아침밥 챙겨 먹고 싶다면서 얘기를 해서 챙겨야 될 것 같다고 하던데.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엄마, 수진이 과감하게 신혼 포기하고 합가 진행하네요. 지금은 맞춰가려고 하는 시간이니까 너무 스트레스 주지 마. 아유, 무슨 소리야. 나도 수진이 시집살이 시킬 생각 없다. 엄마도 불편하겠지만 수진이도 엄마랑 같이 살면서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요.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뭐라고 한다던? 아니에요. 일단 아침밥은 앞으로 안 차리는 걸로 할게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며느리를 불러서 이야기를 해보려 했지만 며느리는 그냥 알았다고만 하고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한 집에 살다 보면 있는 흔한 트러블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네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차차 풀리겠지란 생각을 했습니다. 저녁은 제가 요리를 좋아해서 제 담당이었어요. 사실 아이들이 어릴 적에는 시부모님과 부모님께서 항상 바리바리 반찬들을 챙겨서 보내주셔서 음식들을 거의 할 일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일을 쉬면서 음식에 대한 재미를 붙이고 매일매일 맛있는 요리를 하는 걸 취미로 두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저녁은 제 담당이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을 정성스럽게 차리고 아이들이 맛있게 먹어주는 걸 낙으로 삼았습니다. 처음에는 음식이 너무 맛있다면서 좋아하던 며느리가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먹지 않는 메뉴들이 나왔다며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아들도 슬슬 며느리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어머님, 제가 저번에 말씀 안 드렸었나요? 저 이거 안 먹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올리셨네요? 아이고, 미안하다. 그래도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이라서 올리는 것도 싫은 거니? 네, 먹으면 속이 울렁거리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것만 봐도 토할 것 같아요. 다음엔 좀 조심해 주세요. 그래, 알았다. 그래도 다른 건 다 괜찮지 않니? 네, 뭐 괜찮네요. 요즘은 좀 칼칼한 음식이 당기는데 내일은 그걸로 해주세요.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는
마치 내가 이 집 식모처럼 대하기 시작했어요. 도란도란 식사 자리를 기대했던 것이 점점 밥만 먹고 쏙 하니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며느리가 일하느라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아들이랑 무슨 얘기라도 할라치면 며느리는 얼른 방으로 들어오라며 불러버리니 식구는 늘었는데 외로움은 합가하기 전보다 훨씬 심해졌죠. 거기다가 집안일도 모두 제 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일하는 아들네가 집안일까지 신경 쓰기는 어려웠을 테지만 아들은 저녁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담당하고 주말에는 청소를 하기도 했지만 며느리는 아무런 집안일도 도와주지 않았죠. 저 역시 슬슬 며느리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가 저한테 친구들이 놀러 올 거라며 음식 메뉴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때 참 화가 많이 나더군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저희 친구들 놀러 오려고 하는데 괜찮죠? 여기에? 그러렴. 나는 어차피 약속 있어서 나갈 거니까. 어머님, 나가실 거예요? 언제 나가시는데요? 글쎄, 아침에 일어나면 나가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 아니, 제가 친구들한테 어머니 음식 솜씨가 엄청나다고 자랑을 좀 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좀 늦게 나가세요. 저희 음식도 좀 해주시고, 일단 메인 메뉴 하나랑 사이드 2개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가. 내가 편한 건 알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친구들 음식까지 해다 바치라는 건 좀 너무하지 않니? 에이, 어머님. 저희 가족이잖아요. 준석 씨 친구들 오면 어머님이 요리 안 해주실 거예요? 저도 가족인데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준석이 친구가 와도 자기들끼리 음식 해먹지 나보고 해달라고는 안 한다. 거기다가 그날 약속이 있다니까. 어머님, 전날에 쉬엄쉬엄 재료 준비하고 다음날 아침에 후딱 하시고 가면 되죠. 어머님 음식 하시고 약속하시면 되겠네요. 비단 밥뿐만 아니라 모든 가사에 대해서 며느리는 꼬치꼬치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가 집안일을 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졌죠. 한 번은 언제까지 집안일을 안 할까 싶어서 빨래를 그냥 두었더니 산처럼 쌓아 올라간 빨래를 보면서 며느리가 화를 내더라고요. 어머님 빨래 또 안 하셨어요? 이렇게 놔두면 냄새가 안에 배어서 빨아도 계속 난다고요. 그렇게 걱정되면 네가 빨래를 좀 하려무나. 나는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밥도 해야 되는데 너무 버거워서 못하겠다. 어머님이 버거울 게 뭐가 있어요. 빨래는 세탁기에만 넣으면 세탁되고 건조기도 건조하면 되잖아요. 거기다가 음식하는 건 어머님 취미시니 즐겁게 하시고 설거지는 준석 씨가 하는데 솔직히 어머님이 하는 거 별로 없잖아요. 어머님 이런 것도 귀찮아하시면 나중에 병들어요. 나이 들수록 많이 움직여야 빨리 안 늙죠. 여기에서 더 얼마나 움직이라는 거니? 집안일은 죄다 내가 하고 있는데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네가 세탁기에 빨래 옮겨라도 놓거라. 어머님, 밖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집안일까지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은 집에만 있으시니까 체력 충분하시지만 저는 바깥일도 해서 체력이 좋지 않다고요. 어머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서운해요. 시집살이 이제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빨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때뿐만 아니라 집안의 소모품들이 제대로 있지 않을 때에도 며느리는 집안일을 잘하지 않는 저를 탓했습니다. 어머님,
화장실에 휴지도 없고 치약도 다 떨어졌더라고요. 다 떨어지면 알아서 채워 넣어 주셔야죠. 뭐? 그건 네가 좀 꺼내서 채울 수 있는 거 아니니? 어머님 집에 오래 계시는 건 어머님이신데 제가 이런 거 어떻게 소소하게 다 챙기나요? 어머님이 이런 거 해주셔야죠. 그 밑에 보면 여분 다 넣어 놓았다. 그거 꺼내서 채우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것도 힘드니? 아, 어머님 집에만 계셔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이제 모르시는구나. 힘들죠? 밖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어머님, 준석 씨한테는 별말 안 하면서 저한테만 뭐라고 하시네요? 준석 씨한테도 뭐라고 좀 하세요. 며느리의 기가 막힌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고 더 이상 아들네와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분가를 하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함께 살아도 서로 감정적으로 상할 뿐이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렇지만 아들내외는 분가를 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준서가, 수진아, 사실 나도 분가를 하면 불편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같이 사는 건 아닌 것 같다. 나도 힘들고 너희들도 힘이 드니 이제는 분가해서 따로 살자꾸나. 전에 살던 집 전세 줬다고 했지? 이번에 만기일 테니 거기 만기되면 너희가 들어가거라. 엄마, 갑자기 분가는 왜 말씀하세요? 저희 여기서 계속 살려고 했는데요. 아니다. 나는 아직까지도 건강하고 몸 상한 것도 없으니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혹시라도 나중에 건강이 나빠지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을 해보고 지금은 우리가 따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왜 그러세요, 어머니? 뭐가 불편하신데요? 말씀하시면 저희가 바꿔볼게요. 네, 어머님. 어머님 불편하신 거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들어오고 나는 더 신경이 많이 쓰여서 안 되겠다. 합가하고 나서 더 바빠진 것 같아. 그냥 내 몸 편하자고 말하는 거니까 이제 슬슬 정리해서 너희 집으로 가거라. 엄마, 저희 그 집 전세 준 게 아니고 팔았어요. 뭐? 아니, 그 집을 갑자기 왜 팔았어? 네 아빠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인데 그 집을 팔았어? 네, 여기서 계속 살 거라서 정리했어요. 세금도 그렇고 이래저래 신경 쓰이는 것도 많아서 그래도 수진이가 그 돈 잘 관리하고 있어요. 말이라도 미리 해주지 그랬니? 그래 수진아, 그 돈 아직 가지고 있지? 그래도 매매했으면 꽤나 많이 받았을 텐데 그걸로 직구해서 분가하거라. 아, 그게 어머님 우선 1년만 더 합가해요. 저희도 갑자기 이렇게 나가라고 하시면. 그래요, 엄마. 일단 1년만 더 살아보고 그때도 마음이 같으시면 분가할게요. 제가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선언을 하고 나서부터 며느리는 전보다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줄어들었습니다. 다행인가 싶다가도 같이 계속 살다 보면 또 감정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은 계속하고 있었죠. 그렇게 어색한 날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이른 아침부터 나갈 채비를 하더라고요. 오늘 어디 나가니? 나도 오늘 밖에 나가서 저녁에나 들어올 것 같은데. 네, 어머님. 오늘 약속이 있어서요. 저도 저녁까지 먹고 들어올 것 같아요. 아, 그래? 나도 오랜만에 동창네 결혼식이 있어서 거기 가보려고 한다. 어머, 어머님 동창도 있으셨어요? 난 또 매일 집에만 계셔가지고 지인분 안 계시는 줄 알았네요.
그동안 아들 결혼식에 합가를 한다고 해서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제대로 행사를 참석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시간을 내서 지인들 행사에 참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와달라는 말이 있어서 제대로 차려입고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었죠. 결혼식장에 가보니 입구에 며느리가 서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부르니까 며느리도 깜짝 놀라서 쳐다보더라고요. 어머, 어머님? 어머님,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여기 홀에 결혼식 하나밖에 진행 안 하는데? 뭐, 아시는 분이세요? 아, 나도 여기 친한 지인이 가족이라서 오게 되었는데, 너는 여기 아는 사람 있는 거냐? 네, 신부가 제 동창이에요. 아, 그렇구나. 아는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아휴, 어머님, 여기 신부 어머님도 이대 나오셨다고 하는데 아는 분은 아니실 거예요. 며느리는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왔다는 말에도 비웃으며 결혼식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식장으로 들어가는 며느리 뒤로 바로 들어가서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들이 평소에 좋아하는 디저트가 포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들 생각이 나서 하나 집어드니까 며느리가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음식이나 싸가는 데 아니에요. 촌스럽게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냐? 포장되어 있어서 가져가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어머머, 여기 급이 있지. 이런 거 누가 하나하나 가져가요? 무슨 청소부도 아니고. 며느리는 차갑게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에 주변 사람들도 웅성웅성 대기 시작했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자 저는 너무나 민망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쪽에서 누군가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얼굴이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었어요. 그러던 중 누군가가 며느리 뒤통수를 치면서 소리를 쳤죠. 야, 너 뭐야? 이분 초대 동문 회장님이야. 깍듯이 모셔. 지금 뭐 하는 말버릇이야? 네? 선배님, 이분이요? 이분이 초대 동문 회장님이시라고요? 그래. 뭐 하는 애야, 얘는? 선배님, 인사드립니다. 아, 그래요? 반가워요. 여기 우리 며느리야. 얘가 잘 몰라서 그런 거니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요. 아, 그러십니까? 아드님이 결혼을 하셨군요. 몰랐습니다. 아, 우리가 가족끼리만 결혼식을 올려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며느리는 깜짝 놀라서 쳐다보았습니다. 낯익다 생각했던 얼굴은 바로 제 후배였어요. 사회활동을 할 적에는 어느 정도 얼굴을 알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가물가물했었죠. 결혼식을 초대했던 사람은 바로 며느리의 이대 동기 딸의 엄마였습니다. 바로 제가 친하게 지냈던 같은 과 후배였어요. 며느리는 제가 이대를 나왔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사이에 며느리는 사색이 되어서 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오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죠. 오늘 후배 딸이 결혼하는 곳에서 수진이를 만났어. 근데 수진이는 내가 이대에 나온 걸 모르더구나.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던 거니? 아, 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스쳐 지나가듯이 말해서 잘 몰랐나 봐요. 왜요? 하긴 엄마 후배면 거기에 이대 사람들도 많이 왔겠네요. 그래, 후배들이 정말 많이 왔더구나. 거기 딸도 이대 졸업을 했거든.
그래요? 수진이는 엄마도 말 안 하고 그랬으니 몰랐을 수도 있겠어요. 굳이 학벌을 얘기하고 싶진 않아서 안 했던 건데. 그렇구나. 아무튼 오늘 좀 놀랐을 거다. 나중에 말하면 잘 얘기해 보거라. 그 후로 며느리는 나에게 못되게 굴었다는 것이 주변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 핸드폰으로 초대 동문 회장님께 못되게 굴었다며 많은 질타 메시지가 왔죠. 특히나 결혼식을 가족들만 했던 며느리 동창들은 며느리가 말하는 말만 믿고 못된 시어머니와 합가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걸 알고 며느리는 계속해서 질타를 받게 되었나 보더라고요. 어느 날 저에게 무릎 꿇고 사과를 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발 다른 분들에게 해명 좀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해명할 게 뭐가 있니? 제 직속 상사도 이대 선배님이세요. 요즘 들어 자꾸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데 정말 죽겠어요. 어머님 그러니까 제발 해명 좀 해주시고 저 좀 살려주세요. 내가 뭘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거니? 지금 상황 네가 만든 거 아니야? 어머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어머님께 했던 행동들 다 잘못했으니까 지금 상황만 좀 해결해 주세요. 저 직장에서도 따돌림 당하고 숨도 못 쉬겠어요. 예, 너 진짜 웃긴다. 지금까지 늙으니 아무것도 못하는 거적대기 취급하더니 왜 이제 와서 내 도움을 원하는 거니? 그렇게 잘난 네가 해결을 하거라. 어머님,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며느리는 매일 울고불며 저에게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상황을 제가 해결을 해주는 것이 방법이 아니라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번처럼 해결책을 내놓아도 결국 다시 반복될 거라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말을 들어주지 않자 며느리는 아들에게 지금까지 일들을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아마 며느리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아들이 자신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아들은 며느리의 말을 듣고 저에게 와 용서를 구했습니다. 엄마,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갑자기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었어? 수진이한테 그동안 얘기 들었어요. 엄마한테 잘하지 않는다는 건 알았지만 못되게 군다고 생각은 못했었는데 정말 죄송해요. 미안할 거 없다. 지금 그 벌 받고 있는 것 같구나. 사실 수진이가 먼저 합가를 하자고 얘기를 해주어서 저는 그 고마움에 수진이한테 잘해준 거거든요. 솔직히 주변에서도 합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수진이가 큰 결심을 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저도 집 알아보려고 말했는데 집 처분한 돈 다 투자금으로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뭐? 아니 그 집 정리할 돈은 다 썼다는 거냐? 그게 무슨 말이니? 그게 처음에 엄마랑 합가를 해야 한다며 얘기를 하길래 사실 저도 그냥 각자 사는 게 편할 거라고 말을 했는데 계속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그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 돈 다 자기가 잘 관리하겠다고 하더니 이것저것 투자하고 거기다가 명품 사면서 사치하고 다 써버렸더라고요. 일부러도 남은 거 달라고 하니까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대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니? 남아있는 게 없다니. 알고 봤더니 합가를 종용했던 것이 며느리였고 며느리는 집을 팔아서 나온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결혼 전부터 사치가 심했는데
모두 개인 채무였고 그걸 갚고 거기다가 사치를 하고 돈을 거의 다 써버렸는데 제가 분가를 하라고 하니 부랴부랴 목돈을 만들려고 투자를 하다가 다 날리게 된 상황이었죠.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마치 저에게 호의를 베푸는 듯 하면서 합가를 해놓고서는 결국에는 며느리의 사치와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걸 알고 나니 참 황당하더라고요. 아들은 그날부로 며느리를 내쫓았습니다. 듣기로는 이혼을 하자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며느리가 극구 반대를 했죠. 소식을 들었던 해외에 있는 둘째와 막내도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집은 또 날렸다니. 그건 무슨 말이고? 형,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그동안 형은 아무것도 몰랐던 거야? 됐다. 이미 벌어진 일 어떻게 하겠니? 그렇지만 지금까지 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지금부터는 엄마가 처리할 테니 걱정하지 말거라. 엄마, 저 수진이랑 이혼하려고요. 이혼은 절대 못 해준다고 하지만 이미 준비도 다 했고 진행하려고요. 혹시라도 찾아와서 부탁하면 받아주지 마세요. 그래, 알았다. 네가 그렇게 결정했으니 나는 네 결정 존중하마. 그나들은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이혼 청구가 갔다는 소식이 들어오면서 며느리는 혼비백산해서 매일 집 앞에 찾아왔죠. 아들은 계속해서 며느리를 돌려보냈습니다. 아들이 전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 며느리는 저에게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아들 이혼시키셔야 되겠어요? 겨우 제가 그때 한 말 때문에 이렇게 부부 사이 갈라놓으셔야 되겠냐고요. 너는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 가른다고 생각하는 거니? 그게 아니면 갑자기 준석 씨가 그러는 이유가 뭔데요? 그것 때문이잖아요. 아들한테 불쌍한 척 며느리가 그랬다 다 고자질 하신 거 아니에요? 꼰질러? 참나. 먼저 얘기한 건 너 아니니? 난 그 일에 대해서 언급도 한 적 없다. 거기다가 준석이 아빠가 남긴 집도 팔고 그 돈 네가 다 써버렸다며? 그건 이혼 사유가 된다고는 생각도 안 하는 거냐? 그건 살다 보면 조금 쓸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이혼하자고 할 사람 아니에요. 정말 뻔뻔하구나. 네 뻔뻔함에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혼을 하든 안 하든 그건 내 상관 아니고 뻔뻔하게 전화하지 말거라. 내가 네 마음에 들지 않았듯이 아들 마음에도 네가 들지 않은 걸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니? 어머님, 이건 어머님이 얘기하셔가지고 종용해서 그런 거밖에 없어요. 준석 씨는 저 배신할 사람 아니라고요. 지금 이혼하면 저는 뭐 먹고 살라고요. 어머님 때문에 저 직장에서도 찍혔는데.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왜 나한테 말하니? 식모 취급하던 애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며느리는 아들의 마음을 돌려달라며 얘기를 해왔지만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끝까지 청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부당 대우를 했던 것과 재산을 탕진했던 것 등을 토대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모든 사유가 며느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이혼을 하게 되었죠. 거기다가 며느리는 위자료를 지불해야 했고 재산 분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인맥으로 회사 업무를 보고 있었던 며느리는 그날 이후로 소문이 나면서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이 그 사람의 인성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큰아들뿐만 아니라 둘째 딸과 막내 아들도 모두 한국으로 들어와
함께 살게 되었네요. 욕심이 과하면 해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